그럼 바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실 분은 인공지능학계의 거목이신 카이스트 김진영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를 겸임하고 계시며 인공지능 연구원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 고등교육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에듀텍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니까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어서 그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계십니다. 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알자. 이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은 그건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력한 파괴자입니다. 뭐 우리가 알파고를 보면서 세상 변하는 걸 많이 느끼실 거고, 뭐 그거보다 한 5, 6년 전에는 뭐 퀴즈대에 나가서 사람을 다 물리치기도 하고, 뭐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단백질 폴딩 문제에 나가서도 뭐 2년 연속을 하고 우승을 하고, 뭐 의료 진단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 그러고, 주식 투자도 인공지능이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업무도 대신한다 그러고, 뭐 그 자율주행 택시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택시를 부르면은 사람 없는 택시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농업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뭐 그림도 그립니다. 뭐 그림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뭐 5억 원에 팔렸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비디오에다가 살짝 얼굴 씌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됐고요. 뭐 저도 여기 서양 배우 위에다가 제 얼굴을 씌워봤고, 뭐 현빈이 위에다 제 얼굴을 씌워봤는데 진짜 멋지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뭐 번역하는 거는 너무 잘하고 있고, 뭐 문장을 요약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대학 입시에서 보는 정도의 영어 지문을 주고 뭐 질문하면 답하는 거 정도는 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감정이 어떤 거냐,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공포 얘기인지 뭐 로망스 얘기인지 이런 거를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GPT-3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뭐 셰익스피어의 지문을 몇 개 앞에 던지면은 그걸 받아서 그냥 셰익스피어 풍으로 시를 짓질 않나. 뭐 좀 뭐 복잡한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좀 에세이를 써보라 그러니까 500자 정도의 아주 수려한 문장을 썼다고, 그래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뭐다라는 설명을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제 연구소에도 해봤더니, 여기 사진을 보여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구하는 모습을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저희 처음에 인공지능이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특별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고 연결을 해라 그랬더니 금방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쓴 정도가 됐고요. 그 반대로 문장을 적어주고 이러한 상황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여기 그 그림들이 다 그려진 거예요. 얼굴이 달걀형으로 생겼고 화장을 짙게 한 여자를 그려봐라 했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이런 식의 것을 또 창작도 사용합니다. 그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여기 10개 위에 맨 처음에 있는 10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사진을 골라준 게 아니고 직접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돼 있고, 뭐 최근에는 사망한 가수를 불러서 새로운 신곡을 주면서 젊은 가수와 듀엣을 했던 공연도 한국에서 있었고,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시킨다든가 뭐 그 설명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고, 뭐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협동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골격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짐을 들겠다는 의지 표시만 해주면 실제로 그 짐을 들어주는 거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것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주선 쐈던 그 부스터를 다시 받아내서 재사용하는 것이 성공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쌍값의 그 우주선을 날려보낸 사례가 있고, 뭐 동물로부터 직접 그 로봇이 그 움직임을 배워내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몇 번 시동을 한 다음에 뭐 모르는 것도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최근에는 또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연을 뭐 아직 사람한테는 못했습니다만 원숭이한테 해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려 떨어져서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뭐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간단하게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개를 이해해야죠. 우선 지능적 행동이 뭐냐, 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인지작용,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지식 처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 배우는 능력. 기계는 뭐냐,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를 하느냐, 인지작용을 모방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뭐 이제 기계를 뭐 작동하기 위해서 복잡한 거를 배울 필요가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로 하면 되고 보여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아주 잘합니다. 정밀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넓게 인공지능을 정의하면 세상에 인공지능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교육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컴퓨팅은 다 없어졌고 이제 인공지능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우리 컴퓨터상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진짜 단순한 기계입니다. 이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거는 소위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서 집어넣은 코드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허락한 대로 코드가 허락한 대로 차례차례 수행할 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야, 인지작용을 하는구나, 의사결정을 한다, 뭐 계획을 수립한다, 창작을 한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이 커다랗게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했어요. 사람이 단순히 다 코딩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아는 거를 컴퓨터에다 가르쳐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원천이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면 거기서 가장 엑기스를 뽑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못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고, 또 잘하면 이러면 되는구나를 배우는 이런 식의 방법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요즘에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됐고,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의 품질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 현재 잘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뭐 크게 세 가지죠. 어떻게 일을 해라라는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굉장히 강력해져서 많은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인공지능 성공의 원동력이다. 특히 알고리즘 파워는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인공지능 중에서 모든 기술을, 모든 지식을 다 공개합니다.
논문도 다 공개하면, 논문도 상업지에 실으면 못 읽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다 올려서 누구나 읽게 만드는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한계는 없느냐? 아유, 아주 무척 많죠. 가야 될 길에 비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 지구 온난화에 아주 원인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편견이 그대로 인공지능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인공지능도 막 생겨나고, 또 우리가 또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배치하고 나니까 뭐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 계속 사고 내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뭐 작년 여름에 대만에서 났던 그 고속도로에서 그 트럭 들어오는 걸 두들겨 박았습니다. 어떻게 그 들어놓여 있는 트럭인지 모르고 두들겨 박았는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품을, 저런 상품을 만들어 그 출시한 테슬라는 혼나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원래 배운 것만 아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트럭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퀴 위에 서 있는 트럭만 봤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트럭을 보고 트럭인 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반화를 잘 못하니까, 만약에 19 by 19에서는 딥러닝이 알파고가 하기 잘했지만, 그 18 by 18에서는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뭐 이런 약점도 있고요. 뭐 세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잘 못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알고 있는 지식과 통합도 잘 못하고, 뭐 작은 변형에 신경망이 곧 실패하고, 뭐 그래서 아직 그 인공지능이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인공지능은 진짜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능력을 지가 쌓기도 하고, 학습도 아니에요. 데이터도 없는데도 스스로 학습 능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경쟁을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을 뭐 며칠 만에 능가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바둑에만 쓰이면 별거 아니지만, 이런 능력이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 뭐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문제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뭐 에너지 효율화, 신소재 탐색, 이런 식의 여러 분야에서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 야, 인공지능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 지식도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부터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돼 있는 거 그것만 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사람처럼 의식을 갖고 지각을 갖고 감정도 갖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스트롱 AI,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아직 그 과학의 영역, 뭐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럴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해서 잘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좁은 영역의 그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잘 푸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컴퓨터의 능력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 배치해서 뭐 혁신과 자동화,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등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뭐냐? 이건 충분히 과학적 영역이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잘하는가? 이거 흉내내 보자. 이런 식의 과학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어서 현장에 쓸 거냐라는 그 엔지니어링이 있었지, 이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술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무척 좋고, 뭐 잘못 쓰면 인류를 멸망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도구입니다. 뭐 잘 쓰는 쪽으로서는 뭐 그 경제 성장의 견인차, 혁신의 도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많은 연구소들이 AI에 의해서 증가되는 경제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이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체제가 위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특히 감시, 통제 이런 능력이 극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약간 나쁜 용도로 써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그 정보를 너무 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그 능력 향상된 것을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사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뇌와 연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윤리성에 대한 논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결국은 하여간 자동화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대부분을 결정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채용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자랑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런 식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는 재판하는 것도 인공지능 판사가 대부분 처리한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되는 세상이죠.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죠. 또 자동화 기술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돼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술이 일자리를 계속 바꿔왔다는 사실이고요. 농업 인구가 1850년도에는 한 3분의 2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한 1%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장 노동자로 갔다가 요새는 공장 노동자도 이제 소멸되는 시대.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이나 IT 개발업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짭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 직업은 안 없어집니다. 슈퍼 짭은 안 없어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옛날에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일했지만 이거 대장 변호사 혼자 대부분 다 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진기만 들고 앉아가지고 진맥이나 하는 의사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다양한 인공지능 분석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의사들한테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잘하는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모르는 의사들을 대체할 거다. 인공지능 그 직업 자체는 안 없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는 팩트고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까? 역사상으로는 계속 생겨왔습니다. 지난 한 70년 동안, 60년 동안에 인구가 한 3배 늘었는데 직업은 3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으로 볼 것 같으면 개개인이 받는 부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인류는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가 생기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와 대학의 책무다.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일자리를 잃는 또 많은 사람들을 새롭고 성장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우리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맞으면서 극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자 상거래 같은 거 2배 내지 5배 정도 막 증가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배달로 물건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과학기술 쪽에서 생겨요. 그중에서 특히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대부분이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주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하면은 국내 시장이 조그마니까 우리 또 해외 시장으로 대부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크게 필요한 게 2가지죠.
뭐 글로벌로 나가서 이룰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가서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2000년경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5개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뭐 금융 기업, 유통 기업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지금 2020년 되니까 모두 다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구글, 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도 보십시오.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세상을 석권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호황으로 1, 2등을 하고 있지만 3등이 카카오고 4등이 네이버입니다. 뭐 저는 아마 조금 있으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능가하지 않을까. 세계 추세를 보면은 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학문 체계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게 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컴퓨테이셔널 X라 그러기도 하고 AI X라 그러기도 합니다. 뭐 그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과학, 인문과학도 대부분이 다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학문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 도구죠. 뭐 컴퓨터 과학을 알면 세상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그거의 본질이 대부분 컴퓨팅이에요. 여러분 뭐 어지럽게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인터넷, IoT, SNS, 모바일 앱, 블록체인, 뭐 AI, 메타버스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고 컴퓨터를 알면은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컴퓨터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모르면서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뭐 외국의 사례는 뭐 다 얘기 안 해도 되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대부분들이 컴퓨터 과학을 한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점점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전진 배치되는 추세입니다. 뭐 창업자들은 물론이고 기업가들, 그다음에 대학 총장들도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 전산학을 하신 분이 총장이 되셨고요. 뭐 성균관대학도 뭐 신동열 총장님이 컴퓨터를 하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뭐 반갑게도 우리 정치인까지도 이준석 씨가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준석이가 그렇게 그 정치권의 앞에 나갔었습니다. AI is accelerating growth in virtually every field. It's an ultimate disruptor. Computer science is making inroads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예, 이게 본질 아닙니까? 전 이 동영상이 대학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상 나가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학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메시지 간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2000년 1월에 설립한 그 칼리지 오브 컴퓨팅,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언론에서는 뭐 인공지능 대학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니죠. 컴퓨팅 대학이죠. 거기에서 지금 MIT 언더그레이드의 40%가 여기서 이 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간단하죠. 현재의 대학 체제는 안 된다. 바꿔라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지금 뭐 좋은 대학은 한 1000명 정도 컴퓨터 사이언스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1000명 한 미국 전역에서 한 4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세요. 이게 미국 그 큰 대학들에서 컴퓨터 과학을 배우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아우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 몰려서 하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분반을 해서 조교들은 몇백 명의 조교가 달겨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그 개발을 해보고 그 학습을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AI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자. 그죠? AI가 세상을 바꾸고 직업의 성격도 바꾸고 다 바꾸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뭐 여기에는 뭐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사람, 법 제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자기 업무에서 AI를 잘 사용하는 일반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고등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학들이 너무 엉터리 학위를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그 엉터리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야, 이게 대학들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들어와요. 미적분도 안 하고 공과대학 들어오고 컴퓨터 코딩도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컴퓨터 계통으로 들어옵니다. 컴퓨터 그 계통에 그 코딩하는 거 굉장히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수능 점수만 가지고 전공을 택하니까 대학 들어와서 어려운 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들이 노력하려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입학 규제를 정하고 뭐 대학 등록금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족쇄를 쬐니까 대학들이 뭐 좀 노력을 할 사기를 잃고 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뭐 학교 내에서 자율 조정해라, 뭐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거기다가 그냥 졸속 기획한 정부 사업 같은 것들 막 벌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뭐 상황은 간단합니다. 졸업생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내 교육으로 훈련시켜서 쓰겠다. 좋은 대학 출신 아니면 뽑지 말아라. 야, 애들 학생 직원 뽑을 때 점검 보지 말고 고등학교 때 수능 점수가 얼마였는가 그것만 보고 뽑아라. 우리가 가르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들 나가니까, 그리고 뭐 그 비정규 무슨 이상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인마 대학이 직업훈련소야?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교양센터입니까? 맨날 교양만 배우고 있어요. 문사철만 보고 홍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 요새 인터넷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직업 역량을 배우는 능력, 그것이 대학에서 하지 못하면은 뭐 인성교육은 뭐가 없는 거죠. 직업 역량이 없는데 그 졸업해서 뭐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인성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 스탠퍼드 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비교해 봅시다. 스탠퍼드 대학은 공과대학의 한 60% 정도, 50% 이상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데 비해서 서울대학은 지난 몇십 년 동안 55명이었어요. 최근에 뭐 15명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안 변하는 게 우리 교육이고요. 그 외 극치가 특히 이제 정원 같은 거 뭐 산업사회에 딱 정해진 정원 절대 세상의 몇 가도 안 변하는 거죠. 이러니까 뭐 한국의 청년들의 실업 사태는 뭐 당연히 예견됐던 겁니다. 이쪽 한쪽에서는 컴퓨터에 이렇게 세상에다 컴퓨터를 변하는데 이럴 사람이 없어서 뭐 아우성들 치고 있는데, 대부분 또 많은 몇십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일을 못 구하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특히 AI가 뜨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AI를 잘 모르시니까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정보 교육 이건 관계 없습니다. 인공지능 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올 봄에만 뭐 인공지능 학과가 뭐 42개 생겼다고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아마 지금쯤 한 7, 80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뭐 교육부에서는 뭐 고등학교, 초중고 교사들한테 인공지능 석사학위를 주겠다고 그 교육대학에서 그것도 강의를 개설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불려가서 한 과목을 했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들 대부분 다 컴맹이에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코딩 한 줄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AI 석사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꾸 뭐 학교 신설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쿨 컴퓨팅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게 모두 주전공만이 아니라 부전공, 복수전공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요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누가 정부가 좀 도와줘서 그 커리큘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스러워 있습니다. 저 떠난 지 굉장히 7, 8년 된 사람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학과에서 8개 과목을 만들어서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와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한 1,700명 정도가 인공지능의 학부 과목을 수강을 했고요. 대학원 과목도 한 5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정부가 나타나서 야 인공대학원 별도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수 한 5-6명 모아놓고 지금 대학원 만들고 지금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그죠? 예. 대학 얘기 정도 하고요. 이거 대학에서 해결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고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 못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중고등학교부터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아야죠. 전 세계가 읽고 쓰고 셈하고 그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공교육에서 해야 되죠. 사교육으로 하면 이제 차가 심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거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등 IT 강국이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은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 교육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코딩 교육이 한창입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움직이게 만들어 줄 건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강의 시간은 고작 8시간. 프로그래밍의 기초도 배우기 힘든 시간입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익혀보고 맛보기 하는 정도? 실제로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필수가 전부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육 시간의 0.29%에 불과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정보교육에 300~400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력은 어떨까? IT 강국이란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확정되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정보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고 수업 시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도 만들 수 있고 메타버스 세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교육을 굉장히 늘려야 되고요. 선진국 수준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키고 AI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들을 제 기준은 한 학교당 1명 이상. 그럼 그게 10,000명입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입시에서 정보 관련 학과에 입학하려면 정보 교과 이수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떤 과목을 듣고 와라 라는 걸 미리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보 교과가 아직은 이제 교과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까.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아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교육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컴퓨터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 전체가 지금 남아도는 마당인데 정부 교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무슨 얘기하죠? 야, 다른 분야 교사들 연수해서 컴퓨터 가르치게 해라. 체육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몇 시간 연수받고 나서 컴퓨터를 가르치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에 지금 초등고등학교에 컴퓨터 선생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가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당신 다니는 학교에 정부교사 없다. 뭐 그래도 55%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약에다가 정보교사 10,000명을 양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장께서 얘기하시는 이제 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나요? 지난 4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IT가 얼마나 빨리 변했습니까? 참.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감들이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대구, 세종, 경기는 제법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 교육감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전라도에서 나온 애들은 몽땅 배달만 나가고, 대구나 그 세종에서 나온 애들은 다 그 컴퓨터로 배달 시키는 거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공교육에서 안 해주면은 지금 가정에서 컴퓨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 몇 개나 되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엄마 몇들 외에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시급하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학술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정보 교육의 보편성 확대를 하자라고 긴급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모여서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컴퓨터 사고력,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그 넓은 뜻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국가가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서 정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은 모양이에요. 여기저기서 돈 나눠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랩탑도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여간 인공지능이 뜨니까 교육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간 흥분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수 있는 영역이 교육 분야예요. 저도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해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 동양에 있던 부가 많은 부분이 서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300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지역의 연구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느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이 부를 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세요. 부의 절대 양이 증가하는 걸 보십시오. 1700년대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엄청나게 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세계에 있는 부의 몇 %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한 1% 되는 거죠. 전 세계 60억 중에서 6천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5, 6%만 확보한다 그러면은 아주 풍요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그러한 풍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